아저씨, 오늘 밤 심장이 멈춰요. 재수 없다며 버려졌던 아이의 그 말은 그날 밤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역 지하도, 세상에서 잊힌 한 남자, 노숙자 허담. 그리고 20년 뒤 그의 품에 들어온 그 아이가 입을 여는 순간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명을 뒤집습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이 만든 입니다. 버려진 아이와 버려진 의사. 운명에 맞서는 두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이 늘 무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11월의 서울역 지하도, 칼바람이 콘크리트 벽을 타고 스며드는 밤이었습니다. 가장 구석진 자리, 형광등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그곳에 허담이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퀭하게 꺼진 눈, 며칠째 감지 않은 머리카락, 때가 절어 누렇게 변한 패딩 점퍼에서는 쉰내가 풍겼습니다. 그의 앞에는 다 식어버린 컵라면 용기 하나, 그리고 동전 몇 개가 담긴 종이컵이 전부였어요. 또각, 또각, 또각.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굽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누구도 허담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마치 그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사람들은 휴대전화만 바라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허담은 멍하니 그 발걸음들을 바라봤어요. 직업병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왼쪽 어깨가 처졌군. 간이 안 좋아. 저 남자는 걸을 때 오른발을 끌어. 곧 디스크가 터지겠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진단이 내려졌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어요. 그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술 냄새를 풍기는 양복 차림의 남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철퍽. 취객의 구두가 허담의 손을 밟았어요. A씨, 냄새나. 취객이 인상을 찌푸리며 허담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허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소매로 얼굴을 훔치고 밟힌 손을 천천히 걷어들였습니다. 화를 내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어요. 자존감 같은 건 진작에 지하도 바닥에 버렸으니까요. 취객이 사라진 뒤 허담의 눈앞으로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대학병원 복도를 걷던 시절, 환자들이 감사하며 잡아주던 따뜻한 손, 그리고 임상 조작은 범죄입니다. 회의실에서 소리치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제약회사와 병원의 검은 거래를 폭로하던 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또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다 식은 컵라면 국물 위로 파문이 번졌습니다. 허담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짜다. 인생처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야, 허 선생. 옆자리의 노숙자가 소주병을 내밀었어요. 한 잔해. 따시워. 허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손 떨리면 안 돼서. 노숙자가 피식 비웃었어요. 의사 면허도 뺏긴 주제에 무슨 손이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허담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품속 깊이 숨겨둔 낡은 청진기 귓꽂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유일하게 버리지 못한 물건이었죠. 이걸 버리면 자신이 정말 끝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지하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쿵, 쿵, 쿵.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 같기도 하고 장송곡 같기도 한 울림이었어요. 허담이 젖은 신문지를 몸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완전히 잊힌 남자. 죽은 것과 다름없는 밤이 또 한 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건 바로 이 밤 빗속 공사장에서 버려진 아이 하나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운명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기록적인 폭우가 서울을 덮친 밤이었습니다. 서울역 인근 재개발 공사장 폐건물. 비를 피해 노숙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녹슨 철골 사이로 빗물이 줄줄 새어 들어왔고 바람이 불 때마다 방수천이 쾅쾅 소리를 내며 펄럭였습니다. 허담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허 선생, 여기 있었어? 분식 트럭을 하는 육사장이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 오늘 남은 거야. 봉지 안에는 식은 떡볶이가 담겨 있었어요. 육사장은 넉살 좋게 웃으며 허담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허담의 유일한 말동무였죠. 요즘 어때? 밥은 먹고 다녀? 허담이 대답하려는 순간 콰르릉 하늘을 찢는 천둥 소리가 터졌어요. 빗소리가 너무 커서 대화가 잘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빗소리 사이로 뭔가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가늘고 날카롭고 어딘가 애처로운 소리. 허담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육사장이 귀를 기울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양이 소리겠지. 아니면 귀신 소리거나. 하지만 허담의 귀에는 분명하게 들렸어요.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허담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절뚝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야, 어디가? 비 온다고. 육사장의 외침을 뒤로하고 허담은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폭우가 온몸을 두드렸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끌려갔습니다. 공사장 깊숙한 곳, 철근 더미 사이, 번개가 번쩍이며 어둠을 갈랐어요. 그 순간 허담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젖은 담요 뭉치, 그 안에서 뭔가가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허담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담요 끝을 조심히 젖히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파랗게 질린 얼굴의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였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만은 또렷하게 뜨여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이었어요. 허담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불덩이 같은 열기가 전해졌어요. 고열과 저체온이 동시에.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허 선생, 육사장이 헐떡이며 뒤따라왔어요. 아이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쳤어. 누가 애를 여기에 버려? 경찰 불러. 허담이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경찰 오기 전에 죽어요. 허담은 아이를 안아 올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이가 허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눈이었어요. 7살 아이의 눈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고 너무 맑았습니다. 공포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허담의 얼굴을, 손을,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어요. 아저씨 손이 슬퍼 보여요. 허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비수처럼 박혔어요. 빗물보다 차갑게, 천둥보다 크게. 이 아이는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허담의 눈가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품에 꼭 안았어요. 차갑게 젖은 작은 몸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버려진 생명과 버려진 의사가 빗속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운명이라는 건
어쩌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허담은 아이를 안고 비를 피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옷이 체온을 빼앗아 갔지만 품 안에 아이를 놓을 수는 없었어요. 작은 심장이 아직 뛰고 있었으니까요.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노숙자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뭐야, 애를 데려왔어? 미친 거 아냐? 우리가 뭔데 애를 키워? 싸늘한 시선들이 쏟아졌어요. 누군가는 혀를 차고 누군가는 대놓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육사장이 허담 앞에 섰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허 선생, 센터에 보내요. 선생 앞가림도 못하잖아.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허담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신세. 알코올 중독 직전까지 갔던 사람. 그런 자신이 아이를 키운다고? 망설임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때 누군가 편의점 온음료를 건넸습니다. 허담은 아이의 입술에 조심히 음료를 대줬어요. 꿀꺽, 꿀꺽. 아이가 천천히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흐릿했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왔어요. 아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육사장을 빤히 쳐다봤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육사장이 불편한 듯 몸을 비틀었습니다. 왜 그래? 왜 쳐다봐?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 오늘 밤에 집에 가지 마세요. 육사장의 눈이 커졌어요. 뭐? 집에 불나요 오늘 밤에. 순간 천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헛웃음을 흘렸어요. 육사장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야, 재수없게 무슨 소리야.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엔 허담을 바라봤어요. 아저씨는 허리 끊어질 것 같죠? 허담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디스크 통증.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었어요. 티도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허담은 아이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제야 보였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머무는 곳, 사람의 눈밑 혈관, 동공의 수축, 손끝의 미세한 떨림. 이 아이는 그냥 찍는 게 아니었어요. 보이는 거였습니다. 사람의 몸이, 사람의 상태가 그대로 눈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허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재능이다. 아니, 재능이라는 말로는 부족해. 천재성이다. 이 아이를 센터에 보내면 이 눈은 영영 썩어버릴 거야. 허담은 결심했습니다. 육사장님, 왜? 오늘 밤만 집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자요. 육사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 애 말 믿는 거야? 그냥 제 부탁입니다. 허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육사장은 한참을 노려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에이 몰라. 트럭에서 잘게. 투덜거리면서도 발걸음은 트럭 쪽으로 향했어요.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천막 안으로 육사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허 선생.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속보 서울 봉천동 다세대 주택 화재. 누전 추정. 인명피해 없어. 육사장의 집이었어요. 내 집이 탔어. 다리에 힘이 풀린 육사장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봤어요. 얘 귀신 들린 거 아냐? 허담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아니요. 그냥 눈이 아주 좋은 겁니다. 허담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높이를 맞추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내 방으로. 아이가 허담의 손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리고 천천히 작은 손을 내밀어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허담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아무도 불러준 적 없어요. 그 말에 허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준호. 김준호. 준호? 그래. 오늘부터 내 이름이야. 아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받는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남자가 세상이 버린 아이에게 이름을 선물한 순간이었어요. 새로운 가족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쪽방촌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코를 찔렀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천장 한쪽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허담은 준호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여기가 내 집이야.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해요. 그 한마디에 허담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허담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방을 대청소했어요. 먼지를 털고 곰팡이를 닦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준호를 낡은 이불에 눕히고 나서야 한숨을 돌렸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것을 꺼냈습니다. 비상약통? 보물처럼 아끼던 것이었죠. 그 안에는 청진기가 들어있었어요. 허담은 청진기를 귀에 꽂고 준호의 가슴에 댔습니다. 콩닥, 콩닥, 콩닥. 작지만 힘찬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허담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인지 이 소리를 듣는 게. 허담은 준호의 손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혈 자리를 하나하나 눌러주며 말했어요. 여기가 아프면 체한 거야. 여기는 머리가 아플 때 누르는 곳이고. 준호가 신기한 듯 허담을 바라봤어요. 아저씨는 마법사예요? 허담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실패한 기술자야. 다음 날 저녁,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허 선생, 나야 나. 육사장이었습니다. 손에는 냄비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김치찌개. 내 목숨값이다. 육사장이 냄비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밥은 굶기지 마라. 애가 클 때야. 투박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허담이 밥을 퍼서 준호 앞에 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준호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밥을 한 입 떴습니다. 허겁지겁, 허겁지겁. 마치 평생 굶은 사람처럼 먹었어요. 밥풀이 볼에 묻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허담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얼마나 굶었던 걸까? 얼마나 외로웠던 걸까? 육사장도 코를 훌쩍였습니다. 야, 천천히 먹어. 체한다. 세 사람이 좁은 방에서 밥을 먹었어요. 누추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며칠 후, 허담은 본격적으로 준호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헌책방에서 구해온 의학 서적을 펼쳐놓고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사람 몸은 거짓말을 안 해. 허담이 천천히 말했어요. 얼굴색, 손톱 모양, 걸음걸이. 다 거기에 써 있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저 사람 봐. 왜 다리를 절까? 허담이 물었어요. 준호가 한참 쳐다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신발 밑창이 한쪽만 닳았어요. 골반이 틀어진 것 같아요. 허담의 눈이 커졌어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
걸을 때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요. 그러면 골반도 틀어지잖아요. 허담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번 가르치면 열을 알아내는 아이였어요. 스펀지 같은 흡수력.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허담은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의사로서의 열정.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그날부터 허담은 술을 끊었어요. 손이 떨리면 안 됐으니까요. 이 아이를 가르쳐야 했으니까요. 밤이 되면 준호가 허담의 등을 밟아줬어요. 작은 발이 허리 위를 콩콩 눌렀습니다. 아저씨, 여기 아프죠? 어떻게 알았어? 등이 굳었어요. 여기 누르면 좀 풀려요. 허담은 웃음이 났어요. 의사가 환자한테 치료를 받다니.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옆에 누군가 있었으니까요. 아저씨, 응? 나 여기 있어도 돼요? 준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허담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야. 그 말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의학 수업이 시작된 밤이었어요. 이듬해 봄,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허담은 헌옷 가게에서 주워온 교복을 깨끗이 빨아 입혔어요. 낡았지만 단정했습니다. 잘 다녀와. 허담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준호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자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너 얼굴이 노래. 간 안 좋은 거 아니야? 짝꿍에게 한 말이었어요.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주먹이었어요. 뭐야, 재수없게. 그날부터 준호는 왕따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준호를 피했어요. 제 옆에 가면 이상한 소리 들어. 병 걸린다, 병. 선생님조차 준호를 기피했습니다. 준호는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상담 시간에 허담이 들은 말이었어요. 그날 밤, 준호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아저씨, 나 괴물인가 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들 나만 보면 도망가요. 나 뭐가 잘못된 거예요? 허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허담은 이불을 걷고 준호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괴물이 아니야. 그럼 왜 다들? 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야. 그건 잘못이 아니라 선물이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물이요? 그래. 아직은 다들 몰라서 그래.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야. 허담이 준호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내 눈이 얼마나 대단한지. 며칠 뒤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골목을 지나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육사장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분식 트럭 앞이었어요. 준호가 달려갔어요. 인파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육사장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한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체했나 봐. 사이다 마셔. 등 두드려줘. 주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입술,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마,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 경직되어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의 머릿속에서 허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굳으면 심장이야. 준호가 육사장에게 달려들었어요. 팔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불규칙했어요. 뛰다가 멈추고 뛰다가 멈추고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움직이지 마세요. 심장이에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조그만 게 뭘 안다고. 누군가 준호를 밀쳤어요.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육사장의 손을 꽉 잡은 채 외쳤어요. 119 불러요. 지금 당장요. 아이의 눈빛이 너무 절박했습니다. 분위기에 압도된 행인 한 명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육사장을 살피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심근경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육사장이 들것에 실렸어요.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준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어요. 그 애가 육사장 살렸대. 진짜 용하대. 얼굴만 보고 안다더라. 재수없는 애가 용한 애가 됐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자신의 눈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허담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아이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권력은 이런 능력을 가만두지 않으니까. 하지만 허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걸. 이 아이는 결국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될 거라는 걸. 허담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부디 이 아이가 다치지 않기를. 20년이 흘렀습니다. 27이 된 준호는 훤칠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공사장에서 주워온 7살 아이가 어느새 어른이 된 거죠. 여전히 허담과 쪽방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벽 한쪽이 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학 서적, 해부학 도감, 한의학 원론. 전부 헌책방에서 구해온 것들이었어요. 준호는 정식 의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독학으로 의학을 공부했어요. 면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웬만한 의사보다 뛰어났죠. 그의 직업은 건강 상담사였어요. 의료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준호는 시골 오지를 돌아다녔어요. 독거노인 마을, 폐광촌, 섬마을. 병원이 없는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진료비는 받지 않았어요. 청진기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걸음걸이를 살폈어요. 그것만으로 병을 맞췄습니다. 할머니, 오른쪽 무릎 시리시죠?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이었어요. 허리 굽은 할머니가 준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총각? 무릎에 물 찼어요. 병원 가셔야 해요.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귀신이가 뭐가? 준호가 웃었어요. 귀신 아니에요. 걸을 때 오른쪽 다리를 살짝 끌어서요. 시골 할머니들은 준호를 친손자처럼 따랐습니다. 상담이 끝나면 고구마를, 김치를, 된장을 싸줬어요. 밥은 먹고 다니나? 얼굴이 왜 이리 말랐어? 잘 먹고 다녀요, 할머니. 준호는 돈 대신 받은 농산물을 쪽방촌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걱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담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어요. 콜록, 콜록콜록. 밤마다 기침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올 때도 있었어요. 아저씨, 병원 가요. 준호가 말할 때마다 허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병은 내가 알아. 늙어서 그래. 고집불통이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허담의 얼굴,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피부에는 윤기가 없었습니다. 폐암. 준호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야. 어느 날 밤 허담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넌 더 넓은 세상으로 가야 해.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두고 어디 안 가요? 이 좁은 방에서 썩을 놈이 아니잖아. 내 눈은 안 가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아저씨가 제 세상이에요. 허담은 말없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며칠 뒤 육사장이 놀러 왔습니다. 이제는 번듯한 분식집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화재로 집을 잃은 뒤 새로 시작해서 성공한 거였죠. 야, 요새 뉴스 봤냐? 육사장이 TV를 켰어요. 대통령이 아프대. 자꾸 쓰러지고 그런다더라. 화면에 대통령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태준 대통령. 개혁적인 성향으로 국민 지지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화면 속 얼굴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창백한 피부, 풀린 눈동자, 허공을 향해 손짓하는 모습, 허담의 안색이 굳어졌어요. 동공이 풀렸어. 입술은 보라색이고 준호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중금속 중독이나 향정신성 약물 부작용 같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건 병이 아니야. 누군가 손을 쓰고 있어. 허담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절대 나서지 마라. 권력 싸움에 끼면 죽는다. 내가 겪어봐서 알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보였으니까요. 5일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허담의 약재를 구하러 시장에 갔어요. 쪽방촌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 오래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좌판마다 채소와 생선이 쌓여 있었고 호객 소리가 시끌벅적 울려 퍼졌어요. 준호는 한약방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한복판이 이상하게 소란스러웠어요. 도둑이야, 도둑.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어요. 준호도 발걸음을 멈추고 인파 쪽을 바라봤습니다. 채소 가게 앞이었어요. 중년 여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배 나온 남자가 서 있었어요. 번들거리는 정장, 금목걸이, 한눈에 봐도 험상궂은 인상이었습니다. 인연이 내 돈봉투 훔쳐갔어.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강가, 동네에서 악명 높은 사채업자였습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진짜 안 그랬다고요. 여자가 울부짖었어요. 채소 가게를 하는 과부 아주머니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과부라 돈이 궁했나 보네. 에휴, 안 그래 보였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아주머니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경찰 불러요. 제발 경찰 불러달라고요. 아주머니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강가는 비웃기만 했어요. 불러. 경찰서장이 내 후배야. 그 순간 준호가 인파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잠시만요.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강가도 눈을 찡그리며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넌 또 뭔데?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강가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눈밑이 실룩거리고 있었어요. 목의 울대가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손등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네요. 순간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강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뭐, 이 새끼가 미쳤나? 내가 봤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피하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자꾸 손을 대시네요.
강가의 동작이 멈췄어요. 불안할 때 나오는 습관입니다. 뭔가 숨기고 계신 거죠. 준호의 시선이 강가의 오른쪽 주머니로 향했어요. 봉투, 거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가의 주머니로 쏠렸습니다. 강가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아, 아니야. 이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민 몇 명이 달려들어 강가의 주머니를 뒤졌어요. 있다. 돈봉투. 하얀 봉투가 튀어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됐어요. 이 사기꾼 새끼, 과부한테 누명 씌우려고 했어?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강가는 얼굴이 하얘진 채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아주머니가 준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준호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그때 인파 뒤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영상이 SNS에 업로드됐습니다. 해시태그 얼굴 읽는 의사, 해시태그 시장 통명 탐정, 해시태그 존잘남, 해시태그가 달렸어요. 조회수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10만, 50만, 100만, 하룻밤 사이에 전국으로 퍼졌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약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쪽방에는 허담이 다려주는 약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아저씨. 그래, 고생했다. 허담이 약탕기를 저으며 웃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준호의 존재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그 무렵 온 나라가 한 사람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준 대통령, 개혁적인 정책으로 국민 지지가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말을 더듬었어요. 연설 도중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행사장에서 쓰러지기도 했어요. 청와대 공식 발표는 간단했습니다.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하지만 TV 화면 속 대통령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허공을 향해 손짓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는 것처럼. 쪽방 안, 허담이 TV를 보며 안색이 굳어졌어요. 동공이 풀렸어. 입술은 보라색이고 준호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중금속 중독이나 향정신성 약물 부작용 같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허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손을 쓰고 있어.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제약회사와 병원의 검은 거래를 폭로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던 기억. 허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준호야, 절대 나서지 마라. 권력 싸움에 끼면 죽는다. 내가 겪어봐서 알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허담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막지 못했던 의료사고들, 죽어간 환자들의 얼굴이 꿈속에서 나타났어요. 살려줘요. 왜 나를 버렸어요? 식은땀에 젖어 깨어나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준호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눈을 가졌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외면해야 하나.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그 무렵 청와대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경호팀 행정관 박두식, 40대 초반의 듬직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얼굴 읽는 의사, 조회수 300만을 넘긴 영상이었습니다.
박두식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 친구, 진짜 얼굴만 보고 아는 건가? 대통령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건 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치의 팀은 계속 피로라고만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박두식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며칠 뒤 쪽방촌 골목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점퍼에 야구모자. 행색은 평범했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박두식이었습니다. 잠입수사를 나온 거였죠. 그는 골목 구석에서 허담과 준호를 지켜봤어요. 마침 준호가 동네 할머니의 혈압을 재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높으시네요. 짠 거 드셨죠?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 점심. 허담이 이웃집 아저씨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었어요. 여기 뭉쳤네요. 풀어드릴게요. 고마워, 허 선생. 저녁. 준호가 쪽방촌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람을 돕는 모습이었어요. 박두식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다. 청와대 비서실. 박두식이 보고서를 올렸어요. 이 친구 물건입니다. 진짜 얼굴만 보고 병을 마칩니다. 비서실장 장선우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서류를 읽던 장선우의 손이 멈췄어요. 잠깐. 이 이름. 허담. 장선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허담 교수님? 살아계셨어? 박두식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십니까? 네, 은사님이야. 의대 시절. 장선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긴급 대통령 또다시 발작. 의식 혼미. 장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장선우가 입을 열었어요. 그들을 데려와. 극비리에.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쪽방촌 골목에 검은색 카니발 2대가 미끄러지듯 진입했어요. 헤드라이트가 좁은 골목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뭐야, 저 차? 조폭인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동네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쿵쿵쿵. 허담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계십니까? 쌀 배달 왔습니다. 익살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덩치 좋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두식이었어요. 희죽희죽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준호는 남자를 한번 훑어봤어요. 정장 안쪽으로 살짝 불룩한 부분, 귀에 꽂힌 작은 이어폰, 서 있는 자세, 경호원이다.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쌀 배달부는 귀에 인이어 안기는데요. 박두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어요. 아따, 눈치 빠르네. 소문대로구만.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 날카로운 인상에 깔끔한 정장. 비서실장 장선우였어요. 장선우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앉아있는 허담과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선우의 입술이 떨렸어요. 교수님. 허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죄송합니다. 늦게 찾아서. 장선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허담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죽은 사람이요. 돌아가시오.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하지만 장선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대통령을 살려주십시오. 허담이 눈을 찢었습니다. 내부엔 믿을 놈이 없습니다. 누가 독을 넣는지도 모릅니다. 장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허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콜록, 콜록, 격한 기침이 터져나왔어요.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지만 핏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준호가 허담을 부축했어요. 아저씨. 허담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몸으론 무리야. 장선우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어요. 그때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갈게요. 허담이 고개를 들었어요. 안 된다. 거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알아요. 준호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가르쳐줬잖아요. 살릴 수 있으면 살리라고. 허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두식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희죽 웃었습니다. 드라이브나 가시죠, 형씨. 허담은 한참을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어요. 오래전 의사 시절에 쓰던 진료 가방이었습니다. 허담이 가방을 준호에게 건넸어요. 내 눈을 믿어라. 준호가 가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누구도 믿지 마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어요. 검은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져갔어요. 허담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어요. 부디 무사히 돌아오기를. 입술이 떨리며 기도가 새어나왔습니다. 빗소리만이 쪽방을 가득 채웠어요. 청와대 본관이 아니었습니다. 차는 뒷산 쪽으로 돌아 지하 벙커 비밀 출입구로 진입했어요. 일반인은 절대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삼엄한 경비가 늘어서 있었어요. 보안 검색대를 3번이나 통과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박두식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초코바였습니다. 먹어. 당 떨어지면 손 떨려.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고마워요. 초코바를 받아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긴 복도가 나타났어요. 대통령 침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도 양쪽에 사람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 주치의 팀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준호에게 꽂혔어요. 준호의 행색, 낡은 점퍼, 때 묻은 운동화, 손에 든 헌 가죽 가방. 주치의 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이마에 핏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님, 제정신입니까? 고함에 가까운 목소리였어요.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놈을 데려온 겁니까? 장선우가 표정을 굳혔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치의 팀장이 준호를 노려봤어요. 아, 넌 뭔데? 의사 면허 있어? 학력이 뭐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봤어요. 첫 번째 의사,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만심. 두 번째 의사,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시기심. 세 번째 의사,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피로. 그리고 네 번째, 준호의 시선이 멈췄어요. 복도 구석에 서 있는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공포.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장선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문 열어. 주치의 팀장이 이를 갈았지만 결국 물러섰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기묘한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어딘가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준호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침대에 대통령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팔에는 수액줄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었어요. 준호가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사들이 매의 눈으로 감시했어요.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어떤 장비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대통령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눈꺼풀을 조심히 뒤집어 봤어요.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수축되어 있었습니다. 손톱을 눌러봤어요. 혈색이 돌아오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목 뒤로 고개를 돌려 냄새를 맡았어요.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확신,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또 3분이 지났어요.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액줄 전부 빼세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지금 당장요. 순간 방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 주치의 팀장이 고함쳤어요. 미쳤어. 대통령을 죽이려고 작정했나? 다른 의사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놈 끌어내. 하지만 준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장선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죽이고 있는 건 저 수액입니다. 차가운 한마디가 침실을 관통했어요. 미쳤어. 대통령을 죽이려고 작정했나? 주치의 팀장이 고함을 질렀어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죽이고 있는 건 그 수액입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심박수는 느린데 체온은 높아요. 동공은 수축됐고 손끝에 붉은 반점이 있습니다. 준호가 대통령의 손을 들어 보였어요. 손톱 밑에 작은 반점들이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중독 반응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장선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호의 논리적인 진단에 동요하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선우가 입을 열었어요. 빼. 당장 빼. 주치의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비서실장님, 이건 내가 책임진다. 빼. 간호사들이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결국 수액줄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치의 팀장이 이를 갈았어요. 이건 의료 테러야. 언론에 다 알릴 거야.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침을 꺼냈어요. 사열침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혈 자리를 찾아 침을 놓았어요. 찌릿,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검은 피였어요. 저게 뭐야? 누군가 신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독소가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보수 언론에 특종이 터졌습니다. 단독 청와대 노숙자 출신 무면허 돌팔이에게 대통령 맡겨. 충격. 기사가 퍼지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뒤집혔습니다. 야당은 즉각 성명을 냈어요. 국정농단이다. 탄핵을 검토하겠다. SNS에서는 해시태그가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대통령 위험, 해시태그 돌팔이 퇴출, 해시태그 청와대 규탄. 촛불 시위가 예고됐어요. 준호의 신상이 털렸습니다. 고아, 중졸, 쪽방촌 거주, 의사 면허 없음. 악플이 쏟아졌어요. 거지 새끼가 대통령을 치료해? 나라 망하는 소리가 들린다. 저놈 당장 구속해라. 쪽방촌. 허담이 TV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에 준호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어요. 내가 아이를 사지로 몰았구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콜록, 콜록. 기침이 터져나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청와대. 준호는 격리실에 갇혀 있었어요.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 내부가 감옥처럼 변해 있었어요. 박두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밥 먹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두식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인터넷 보지 마. 댓글 보면 멘탈 나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두식이 물었어요. 후회해?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진단은 틀리지 않았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두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그 배짱은 인정한다. 새벽 3시. 삐삐삐. 대통령 침실에서 모니터 소리가 요동쳤습니다. 의료진이 달려갔어요. 장선우도 박두식도 뛰어갔습니다. 준호도 격리실에서 뛰쳐나왔어요.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 대통령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탁했던 눈빛이 조금 맑아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물. 첫 마디였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장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각하. 대통령이 힘겹게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날 살렸나?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성난 목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만큼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뉴스가 전국에 퍼지자 여론이 조금 잠잠해졌어요. 하지만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정말 그 돌팔이가 살린 거야? 우연이겠지. 수액 빼서 나았다고?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장선우를 찾아갔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습니다. 장선우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독을 주입한 사람. 아직 청와대 안에 있어요. 1시간 뒤 의료진 전원이 회의실에 소집됐습니다. 살벌한 분위기였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의료진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신문하듯 느리게, 정확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 구석에 서 있던 그 간호사 앞이었어요. 김미영, 3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울고 계시죠? 김미영의 몸이 굳었어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준호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누군가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나요? 그 순간 김미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이가 인질로 잡혀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장선우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김미영이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습니다. 천우홀딩스요.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천우홀딩스, 대한민국 5대 재벌 그룹이었어요. 회장 최도환, 의료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키려 대통령을 제거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장선우가 즉시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어요. 김미영은 보호 조치됐습니다. 그녀의 아이도 무사히 구출됐어요. 잠시 후 장선우가 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준호 씨, 네. 최도안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네. 장선우가 누런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오래되어 색이 바랜 봉투였습니다. 준호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준호의 눈이 서류 위를 훑었어요. 부 최도안, 자 김준호, 일치율 99.99%.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장선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 어머니가 최 회장의 비서였더군. 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버림받고 자네를 낳으셨어. 그리고 얼마 뒤 돌아가셨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 사람이 날 버린 사람입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장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의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의 핏줄이 대통령을 죽이려 한 범죄자라니, 자신을 공사장에 버린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재벌이라니.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공사장에 버려졌던 그 밤처럼 준호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청와대 내 작은 숙소였어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엉망이었습니다. 최도안, 천우홀딩스 회장, 대통령을 죽이려 한 범죄자, 그리고 자신을 버린 아버지.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도안의 사진이 겹쳐 보였어요. 눈매, 코의 선, 광대뼈의 각도 닮아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준호의 입술이 떨렸어요. 내 눈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범죄자의 눈이었나? 주먹으로 거울을 내리쳤어요. 하지만 힘이 빠져서 유리는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마가 거울에 부딪혔어요.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형씨, 나야. 밥 가져왔어. 박두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안 먹으면 문 앞에 두고 갈게. 먹어야 싸우든 말든 하지.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준호는 문 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생각났습니다. 허담, 아저씨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딸깍. 여보세요? 허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침 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밝은 목소리였어요. 준호야? 너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 뉴스 봤다. 해냈구나, 준호야. 허담의 목소리가 기뻐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깨어났다며? 내가 살린 거라며?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왜 말이 없어? 아저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 아들이래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도안이요. 대통령 죽이려 했던 그 사람.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사람 아들이래요. 괴물의 아들이래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핏줄이 그런 짓을 했대요. 나도 괴물인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콜록, 콜록. 그리고 잠시 침묵. 허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따뜻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준호야. 핏줄은 선택할 수 없다. 준호의 숨이 멈췄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선택할 수 있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아플 때 누가 곁에 있었냐? 허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열이 펄펄 끓을 때 누가 밤새 이마를 짚어줬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비 오는 밤에 누가 널 업고 뛰었냐? 20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빗속, 차가운 공사장, 자신을 꼭 안아주던 허담의 품, 떨리는 손으로 체온을 확인하던 그 손길, 경찰 오기 전에 죽어요라며 자신을 안아 올리던 그 팔, 컵라면 국물을 나눠주던 밤, 의학 서적을 펼쳐 보여주던 오후, 아픈 허리를 밟아달라며 웃던 새벽,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저씨,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저씨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아저씨가 내 아빠예요. 전화기 너머로 허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작은 흐느낌. 그래, 준호야. 허담도 울고 있었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준호는 한참을 울었어요. 허담도 함께 울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20년 전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눈물을 닦았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응, 내가 잡을게요. 최도한,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떨림이 사라지고 단단함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핏줄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나쁜 놈이니까 내가 잡을게요. 허담이 기침 섞인 웃음을 흘렸어요. 그래, 해라. 내 눈을 믿어. 네. 그리고 준호야. 네. 끝나면 집에 와. 김치찌개 끓여놓을게. 준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네. 꼭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말끔하게 세수한 얼굴, 단정하게 빗은 머리,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선우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증인으로 세워주세요. 장선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아저씨도 불러주세요. 허담 선생님. 이틀 뒤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수백 대의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최도환이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때 반대편에서 준호가 걸어왔습니다. 참고인 자격이었어요. 수많은 카메라 앞,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최도환이 준호를 훑어봤어요. 낡은 점퍼, 싸구려 운동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넌 뭐냐, 거지 같은 놈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최도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의 경련, 목의 떨림,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 준호가 싸늘하게 웃었어요. 당신 얼굴에.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끝이 보이네요. 최도환의 눈이 흔들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첫 대면. 하지만 그 사이에 피보다 진한 것은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최대한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우성이었어요. 피고인석에 최도환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그 뒤에 변호인단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김앤장급 대형 로펌이었어요. 양복만 해도 수천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수석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간호사의 일방적인 진술이 전부입니다. 협박받았다는 증거도 없고 피의자와의 연관성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무표정하게 서류를 넘겼어요.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법정을 압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증인을 신청합니다. 검찰 측에서 목소리가 울렸어요. 김준호 씨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준호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낡은 점퍼, 싸구려 운동화.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최도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뚫어져라.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최도안이 코웃음을 쳤어요. 뭘 쳐다봐, 거지 새끼가.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지금 왼쪽 눈썹이 떨리시네요. 최도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거짓말할 때 나오는 버릇이죠. 뭐? 변호인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인신공격입니다. 증인의 발언을 제지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손을 들었어요. 증인, 발언에 주의하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님, 얼굴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최도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눈밑이 검게 내려앉았고 피부에 황달기가 있습니다. 입술색도 탁하고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 받으셨죠? 최도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것도 불법으로. 순간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최도안이 벌떡 일어났어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변호인단이 황급히 최도안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자들의 팬이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 측에서 장선우가 일어났어요.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장선우가 서류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 김준호 씨는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어요. 피고인 최도안이 27년 전에 버린 친아들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최도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장선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심판하러 왔습니다. 법정이 난리가 났어요. 기자들이 일어서서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고함 소리가 울리고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최도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거였어요. 판결은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구속, 경영권 박탈, 전 재산 동결, 천우그룹 주가는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뉴스는 온통 이 이야기뿐이었어요. 패륜 재벌 친아들이 심판했다. 버린 아들에게 무너진 천우홀딩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정의가 더 진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준호는 뉴스를 보지 않았어요. 이제 끝났으니까요. 며칠 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준호를 불렀어요. 집무실. 대통령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일세. 대통령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네. 말만 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줘야지. 주치의 자리는 어떤가?
청와대 주치.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아니면 병원을 세워주지. 자네 이름으로. 전국 어디든. 준호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학은? 하버드 의대에 추천서를 써주겠네. 대통령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의사 면허도 없는 놈입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든. 아닙니다.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저한테는 과분한 자리들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자네는 무엇을 하려나? 준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컵라면이 불기 전에 가야 해요. 대통령이 잠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어요. 허허, 자네 참 대단한 사람일세. 준호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청와대 정문. 준호가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야, 돌팔이. 박두식이었어요.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박두식이 거수경례를 붙였어요. 씩 웃으며 또 보자, 돌팔이. 준호도 웃었어요. 고마웠어요, 두식씨. 박두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앞을 보며 걸었어요. 정문을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뒤로 멀어졌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쪽방촌. 아저씨가 기다리는 곳. 김치찌개 냄새가 날 것 같았어요. 몇 달 뒤 서울 변두리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1층.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허담 건강상담소. 부재 진료비는 마음대로, 진단은 병원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허리 굽은 할머니, 손에 굳은 살이 박힌 노동자, 교복 입은 학생,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아이고, 허 선생님. 요즘 무릎이 또 시려요. 할머니, 그러니까 짠 거 좀 드시지 말라니까요. 허담이 책상에 앉아 환자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안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뺨에 살이 올랐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혈압을 재고 차트를 쓰고 있었어요. 가끔 허담과 눈이 마주치면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점심 먹고 해. 육사장이었습니다. 손에 떡볶이 도시락이 가득 들려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뭐 하는 거야, 진짜. 투덜거리면서도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육사장님, 맨날 와도 돼요? 내가 목숨값을 갚아야지. 평생 먹여 살릴 거야. 할머니들이 깔깔 웃었어요. 잠시 후 또 문이 열렸습니다. 형님, 저 왔습니다. 박두식이었어요. 비번날이라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형님, 저 요즘 어깨가 결리는데 좀 봐주세요. 준호가 박두식의 얼굴을 한번 쳐다봤어요. 술줄이세요. 네. 간이 부었어요. 박두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나 어깨가 아프다니까. 어깨는 간 때문이에요. 술줄이세요. 팩트 폭격이었어요. 상담소 안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걸렸다. 박 행정관. 술 줄여. 따뜻하고 소란스러운 풍경이었어요. 그때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두둑. 준호가 문 밖을 내다봤어요. 처마 밑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어요.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젖은 옷, 웅크린 어깨, 경계하는 눈빛. 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비오는 공사장, 차가운 담요,
세상에 버려진 아이. 준호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이 앞에 섰습니다. 우산을 아이 머리 위로 씌워줬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계하던 눈빛이 흔들렸어요. 준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배고프지? 아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들어와. 라면 먹고 갈래?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그때 상담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손님 모셔와라. 허담의 목소리였어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가자. 따뜻한 대로. 두 사람이 상담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소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따뜻한 불빛이 창문을 통해 골목을 비쳤습니다. 버려진 곳에서 피어난 희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산이 되어줍니다. 여기는 사람을 살리는 곳, 허담 상담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그날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인생 그날이었습니다.